Nicholson Moore is dead. 네, 역대 가장 치열한 대선이었습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죠. 북한이 파병을 하고 또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를 넘어 국제 질서까지 뒤흔들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건 과연 우리에게 독일까요, 득일까요? 자, 이 대선 결과가 말해주는 시사점은 무엇이고 또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 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특집 생방송으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나오셨는데요. 먼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의 조상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미 대선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뭐 경합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었는데 최대 격전지였던 7개 경합주에서 모두 이겼단 말이에요. 먼저 이 민 교수님이 선거 결과부터 좀 쭉 짚어주시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박빙, 역대 초박빙 선거가 될 것이다. 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뚜껑을 막상 열고 나니까 굉장히 싱거웠어요. 초반에는 그래도 7개 경합주에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좀 선전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트럼프 우위로 바뀐 다음에 그 우위가 변하지 않고 그냥 계속 확정이 되는 이런 양상으로 갔기 때문에 반전의 드라마 없이 7개, 아직 2개의 네바다와 애리조나는 최종 결과가 확실히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 경합주 모두 이기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538표 중에 312표를 얻을 것 같고요. 해리스 후보는 226표. 그래서 과반이 270표를 훌쩍 넘겨 300표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권자 투표에서도 공화당 후보로서는 21세기 처음으로 50%를 넘기면서 승리하는. 그러니까 21세기 2000년 이후의 선거를 보면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는 경우는 유권자 전국 투표는 졌지만 선거인단에서 과반을 넘기면서 이기는 게 그게 이제 공식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 그러니까 유권자 투표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유권자 과반 이상의 어떤 지지를 받았느냐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약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떨쳐버렸어요. 51%대 한 47.5% 정도. 네. 그래서 이제 3% 이상의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완승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기 주요 정책 의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정치적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들도 이 정도로 이길 줄은 몰랐다. 이게 우세한데 연방의회 선거가 같이 치러졌잖아요. 여기도 상하원 선거 결과도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은 100명이고요. 연방 하원은 435명인데 임기가 다르죠. 연방 상원은 6년이고 하원은 2년이기 때문에 이 의회 선거는 2년 단위로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하원은 2년이고 상원은 6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원의 클래스를 3개로 나눠놔요. 그래서 2년마다 클래스 1, 클래스 B, 클래스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 2, 3, A, B, C에서 하나의 클래스가 재선이라든지 선거를 치르는데 그것이 이제 올해도 재현이 된 거죠. 그래서 연방 상원에 34석의 어떤 그 투표가 이루어진 거고 연방 하원은 전원 435표의 석의 어떤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방 상원은 그러니까 선거 개표되기 전부터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이 됐어요. 최소한 51대 49로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벌써 다 확정되지 않았는데 52석을 공화당이 가져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도 공화당이 압승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원은 여전히 접전이긴 합니다만 이 하원 선거도 레이스 기간 동안에는 많이 변했어요. 초반 레이스에서는 민주당이 좀 앞서는 모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분점 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공화당의 강세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게 초접전이 됐다가 선거 막판에는
공화당이 다소 우세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이 바뀌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전망이 최종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공화당, 상원도 공화당, 하원도 공화당이 되는 단점 정부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게 입법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은 더 강력해졌다. 이렇게 강력해질 수 있는가 정도까지 가는 건데 내년 1월에 이제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행정권의 입법권까지 장악을 하게 되는 건데 트럼프가 안 그래도 굉장히 강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냥 견제 없이 많은 것들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크겠네요. 그렇죠. 트럼프 2기 행정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재임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무런 그런 그 제약 없이 자신이 원하면 추진할 수 있거든요. 1기 행정부를 돌아보시면 이민과 통상 부분에서 극단적이고 굉장히 강력한 정책 공약을 내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남북 국경을 갖다가 설치하겠다. 이 부분은 정말 저게 될까 했는데 추진을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동원해서 남북 국경을에다가 몇백 킬로에 그 철제 펜스를 갖다 설치를 했는데 예산이 고갈되고 추가적인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연방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이번엔 그런 브레이크가 없겠군요. 그렇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연방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주요한 그 기능이 뭐냐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갖다 승인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산 부분에서 충분히 후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그너처 팔러시다. 제일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꼭 출범 초기에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밀어줄 거기 때문에 그럼 통과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국경뿐만 아니라 보편적 기준관세 같이 관세를 올리는 부분까지 적용이 된다면 이건 상당한 파장이 올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 부분을 본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입법권까지 장악한 굉장히 강력한 미국 행정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교수님은 이 정도로 압승할 거라는 걸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최초에는 이제 해리스 현 부통령이 좀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기존의 하마스에서 저항의 축을 다 이제 그 경멸시키겠다 하면서 이제 국제 정사가 요동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보 측면에서의 문제가 미국의 어떤 재정적인 압박이라든가 어떤 파워의 어떤 그 유지를 감점에서 좀 치명타가 있을 수 있겠다 하면서 트럼프가 약간 우세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 정도로? 이 정도까지는 전 예측 못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거의 마친 전문가가 거의 없었다는 말도 나오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기록한 타이틀을 살펴보면요. 징검다리 대선이에요. 연임한 게 아닌데 징검다리 재선의 선거 역대 두 번째 대통령. 첫 번째가 뭐 거의 100년 전이었다고. 그리고 역대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그 초접전이 될 거라는 예측들이 참 많았었는데 미국 유권자들이 왜 다시 트럼프를 선택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뭐 저는 단기적인 어떤 그런 분석보다는요. 뭐 축적된 어떤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코비드 19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 에라가 끝나버렸고 그다음에 바로 접목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도 두 군데에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경제가 좀 악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네. 이제 내부 어떤 경기가 좀 많이 좀 뭐랄까 좀 무너졌다라는 어떤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제 공약을 얘기하면서 뭘 하겠냐면 뭐 경제하고 이민 정책을 계속해서 새로운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면서 부동층의 어떤 심리를 좀 자극을 해서 그들의 어떤 힘을 좀 얻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가장 큰 요인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 교수님 뭐라고 보세요? 그렇죠. 경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선거를 전통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대선의 이슈는 경제인데 그 경제 내에서도 뭐 연방정부의 부채냐, 실업률이냐, 지금처럼 그 실물 경제냐, 여타 이렇게 그 세부 사항은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경제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이번에도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이 봉쇄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소비를 갖다가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진짜 막대한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동성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서민들이 버티기는 하지만 굉장히 팍팍한 삶을 살고 이게 코로나19 시국이 끝나니까 결국은 그 돈을 다 갚아야 되고 그 올라간 인플레이션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웠죠. 근데 그래서 바이든 정부 경제는 잘했어요. 그 거시경제 지표는 굉장히 좋고 세계 경제 중에서 미국만 나홀로 잘 나간다 이런 평가도 받을 정도인데 이것이 미국 유권자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체감은 달랐다. 예, 체감이 그러니까 하루하루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죠. 월세도 높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예. 이자율도 높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전까지 인플레이션 물가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총체적 기억을 본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놓고 봤을 때 바이든은 어렵고 트럼프는 굉장히 좋았다. 내가 생활하기 편한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렇죠, 내가 이제. 체감하기에. 그렇죠. 이거는 진짜로 거시경제 지표가 GDP가 아니라 장바구니, 파켓 그렇죠. 이코노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실히 차이가 난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그거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했다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이긴 이유는 저희가 알겠는데 해리스가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포기하면서까지 후보로 양보를 한 거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여성이고 또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유리천장 뚫기에 실패한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더 셌던 건지 어느 가 가장 크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건강 악화설과 이제 실질적으로 건강이 안 좋으시죠. 그래서 이제 교체가 됐는데 네. 워밍업 시간이 되게 짧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전에 대통령 하고 나서 상당 기간이 되면서 예. 부상을 많이 했을 거죠. 바이든 내내 다시 하겠다고. 예, 그렇죠. 했죠.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캠페인을 전개하고 어떤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과 그 비전으로부터 전략과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해리스 현 부통령이 제시했던 어떤 대부분의 어떤 비전과 전략 정책들은 기존 정부의 것을 계승해왔던 그런 측면이 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를 아는 거죠. 자기는 이제 안방에서 보고 있으면서 이제 국가의 어떤 문제가 뭔지,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면서 그거에 맞게 맞춤식으로 전략을 짜고 정책화 시키면서 그거를 이제 자기네가 이제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각인을 시켰던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무래도 해리스의 실패 원인. 네. 실패 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판세 자체가 불리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서 불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 프레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굉장히 좋죠.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나섰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가장 유력한 선거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경제, 국경 문제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략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녹록한 그 대응 논리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제나 국경은 자기가 잘했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 경제는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유권자들이 따라주지 않고 국경 문제는 진짜 골치 아픈 문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웠던 거는 나는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위협이고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이런 논리를 펴면서 나는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논리를 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해리스로 전환이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선언을 받아서 갑자기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과 선을 긋고 차별화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인 자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별화를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시간도 부족했고. 예, 시간도 부족했고 예. 준비도 부족했고 어쨌든 명분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약했고 여기에 더해서 뭐가 문제였냐면 후보자 특성이라고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여자 오바마가 돼주길 기대했었어요. 연설도 잘하고 뭔가 새로운 다크호스로서 뭔가 연설하면 막 눈물도 좀 흘리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랐는데 그게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걸로 치명적으로 나타나냐면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네. 누가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실제로 투표로 나오느냐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연하게 그 부분에서 성공하면서 승리를 거뒀다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큼이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정말 이번 대선 캠페인을 적극 지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베팅을 한 거였잖아요. 성공적인 베팅이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개표하는 날 밤에 거의 현지 시각으로 새벽에 나와서 승리 선언 연설을 하셨잖아요. 그때 일론 머스크 얘기를 정말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저분은 비즈니스맨이 맞다. 왜냐면 받은 만큼 돌려주는구나. 얼마만큼 도움이 컸으면 저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진짜 칭송을 할까 이렇게 봤거든요. 분명히 그 크레딧이 오겠죠. 그리고 그것은 아마 두 분이 논의를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쪽으로 네. 일을 하게 될 건데 그 정부의 그 관직은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그 관료나 그 정치인이 되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 빅테크 그 재계와 정계 사이에 중간에 서가지고 소통 다리 역할을 하고 뭔가 재계의 어떤 요청을 받아들여서 접수해서 정계 쪽에 연결해서 뭔가 풀어주는. 그러니까 그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면서 뭔가 규제도 완화하고 네. 필요한 부분에서 입법도 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자신의 사업뿐만 아니라 빅테크 사업 전반을 어떤 융성하게 만드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가능하다면 접근이 가능한 유용한 공략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좀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규제혁신위원장을 뭐 시킨다는 얘기도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와 관련해서 또 그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얘기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전에 있는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막 횡행하니까요. 그래서 AI 규제 관련 어떤 그 행정명령을 이제 입법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가 핵심이 뭐냐면은 AI를 이제 사용할 때 이게 윤리적 문제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좀 이렇게 추적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AI 생성물을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표시를 해놓는 것처럼 해가지고 좀 뭐랄까 통제를 한다는 어떤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규제, 뭐 철저하게 통제 이런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AI를 통해 갖고 어떤 경제 발전을 하거나 전 세계의 어떤 영향력을 다시 경제 재건하기 위한 어떤 빅테크들한테는 좀 이제 뭐랄까 발목을 잡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묘하게 이제 그 정치적 수사들이 엮여지면서 AI 어떤 그 분야에서의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에서도 좀 큰 이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어떤 부분도 있냐면 현재 이제 같이 러닝메이트를 했던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구글 해체론자였잖아요. 그래서 부통령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의 어떤 그 중간에서 어떤 정책적인 기조를 맞추는 그런 부분도 남아 있고, 네. 또한 이 국제 안보 정치 상황에서는 뭐냐면 AI는 이제 그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잘 쓰게 되면은 부와 경제를 뭐랄까 창출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면을 쓰게 되면은 이번 전쟁에 볼 수 있듯이 생명을 앗아가고 뭐라고 하냐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앗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과 어떤 그런 경제의 어떤 이익성 사이에서 이제 조율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맡게 된다면은 조금 어느 네. 정도의 조율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확실한 건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과연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자, 미주 한인 유권자인데 김동석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주목했던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결론이 나기가 되게 힘들 거다.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놓고 볼 때 그랬는데 트럼프가 초반서부터 그 생각보다는 득표를 많이 했죠. 트럼프가 다시 더 강력하게 더 확산시키면서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런 상황을 보는 게 지금 미국의 분위기입니다. 트럼프가 2016년 정치판에 나와서 대통령 선거 후를 치르면서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는 트럼프라는 리더십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감은 아니었죠. 이게 세 번째 선거라니까 미국 유권자들이 이제는 그렇거니 합니다. 저도 뭐 유권자니까 그렇게 보이는 걸로 시작해서 총격 사건에 총을 맞죠. 그다음에 또 현직 대통령 후보가 사퇴를 하죠. 이런 게 이전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유권자, 시민들 뭐 이 시선이 여기에 쏠렸죠. 어제 저녁서부터 정치 저널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가 그런 거 써대고 있지 않아요? 워싱턴의 정치권이 혼란하고 잘 못하니까 정치권 바깥의 세력이 잠깐 들어와 가지고 대통령이 된 줄 알았는데 도저히 그의 리더십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걸로 알았는데 이번 선거 오픈해 보니까 그가 미국을 다시 디자인하는 권력자로 들어온 거구나. 미국의 막강한 대통령으로 왔구나. 이거 인정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거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될 건가. 이런 내용의 모든 지식인들 모든
매체에 이게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전에 미국은 그냥 그 슈퍼파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강하니까 관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웬만한데 비용은 되고. 트럼프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나가 있는 미군들, 예, 한 사람당 얼마씩 차지할 거다. 뭐 한국의 방위분담금 그거 아니에요? 미국이 어려우니까 미국 우선주의, 미국 이익주의, 자국 우선주의라는 거는 이미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컨센서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그거를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도 4년 겪어봤잖아요, 트럼프. 네, 저 김동석 대표 말 중에 딱 귀에 꽂히는 게 무지막지할 것이다. 기대와 불안이 어떻게 불안이 더 커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재집권한 미국, 우리가 알던 미국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가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이 변했죠. 그러니까 워싱턴에 출장을 가서 미국의 탱크탱크 지식인들과 이제 은퇴하신 그 관료들과 얘기를 해보면 미국은 변했다는 거예요. 공화당도 변했고 이제 과거의 공화당을 기대하지 말아라. 트럼프의 공화당이 됐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신봉하고 세계 경찰로서 역할을 하던 미국은 이제는 없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내세워서 뭔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미국만 있을 뿐이니까 그러한 미국에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선봉에 서 있는 게 트럼프고 굉장히 강하고 거칠게 독하게 돌아온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가는 미국.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도 보다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전환기에 서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네네.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가 가장 궁금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동맹과 네트워크를 중시했었고 또 특히 지금 우리 정부하고도 사이가 많이 더 좋아졌었잖아요. 한미를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외 정책 기조가 어떻게 다를까요? 뭐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뭐 거래를 중요시하죠. 거래. 뭐 거래를 통한 뭐 동맹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정부와 틀리게 적대 세력과 권위주의 국가와도 얼마든지 우리 협상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쟁이나 전쟁에 나는 좀 관여 안 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유럽이나 아시아나 중국에 있는 어떤 뭐랄까 그 패권 국가하고 견제는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동맹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나가 있는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나가 있다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어떤 뭐 대가를 지불해라. 그렇게 통해서 동맹 관계를 재조정해 나가는 것이 현재 그 트럼프의 어떤 이전 정권에서의 어떤 기조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계속해서 계승해서 갈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해외에 주둔 어떤 미군 관련돼서 저희는 주한미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태 지역에 있는 이제 안보 협의체에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여러 네. 가지를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지금 바로 언급하셨는데 또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해왔고 이미 예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미가 사실 지난달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이미 맺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 방위비 분담 협정 재협상, 다시 협상하자는 걸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었는데도.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의 약속이었는데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한 약속을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해도 되는 그러한 종류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위분담 협상이라는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 전에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제12차 SMAB 협정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미국 측에게는 동맹을 중시하는 그런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점 그리고 8% 이상 올려주면서 어떤 그 인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 토끼를 가져갔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1조 5천억 원 정도 해서 크게 인상되지 않으면서 이제 그 물가 상승분으로 이제 그 매년 그 방위비 분담금이 좀 증가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5년짜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정성을 담보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협상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게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1년에 100억 달러씩 자기가 부과할 수 있다. 그거 거의 지금의 9배, 10배거든요. 뭐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는 이 SMA 협상을 하고 협정을 할 때 이게 일자로 국가와 국가 수반이 대표가 이제 그 협정을 하면 조약이라든지 행정 협정이라는 형태로 이제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조약 같은 경우에는 조약과 행정명령 모두 행정협정 모두 사인을 하면 국제법적인 효력이 돼요. 근데 국내법적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조약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상원에서 비준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비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회피책으로 쓰는 게 행정협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협정은 사인을 하면 국제법적 효력은 있지만 국내법적으로는 동시에 효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방상원의 비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방상원의 야당이 득세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준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전통적으로 그 21세기 들어서 어떤 분점 정부가 심해지니까 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조약보다는 행정문장을 많이 써온 거예요. 예. 그게 그렇게 됐다가 그 트럼프가 폐기했던 게 JCPOA라고 그래가지고 이란 핵협정. 요게 날아갔던 거고 이 SMA도 행정협정의 형태로 맺어진 그러한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협정으로 사인을 했지만 예산 쓰는 것을 정당성을 받고 승인을 받고 비준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 국회에 비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협정과 조약이 결합된 형태로 해서 내구성이 좋죠. 근데 네. 미국은 비용을 수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이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준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협정으로만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행정협정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JCPOA가 그랬듯이 만약에 폐기한다고 하면 폐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상대적인 약자인 한국이 미국의 어떤 국내적인 상황을 얘기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된 협상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재협상을 하자. 이러면 상대적인 약자인 한국은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랑 직결된 문제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다룰 때 주한미군 철수 감축 이걸 지렛대로 활용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렛대라는 표현을 쓰지 우리로서는 굉장히 긴장되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지렛대로 쓸 가능성이 높죠. 네. 예, 자국 우선주의를 하니까. 근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이전 첫 번째 대통령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경험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의 위협을 만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이 ICBM 미사일을 발사해서 고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거리를 봤을 때 미국 본토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어떤 재진입 기술까지도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차원의 밀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이제 여러 가지 핵 관련 어떤 그런 기술들을 전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냐면은 이게 북한의 어떤 그 위협이 지금 현재는 이제 현실화됐다는 거죠. 뭐가 이제 그 위협이 미사일이 본토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일본과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협력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징후부터 이제 발견을 하고 추적을 하고 중간중간에 인터셉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지금 미중의 패권 경쟁이 지금 현재 뭐랄까 첨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일도련선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이제 방어선인 어떤 선물 이은 일도련선을 보게 되면 끝에 이제 한반도가 묶여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한반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함에 있어서 이 한반도가 미국 노연의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주한미군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니네가 여기에서 주둔하는 만큼 우리가 전략적 이익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북한 위협과 중국의 위협을 공론화 시켜가면서 계속의 협상을 딜레이 시키는 거죠. 계속하면서 임기는 4년이니까. 그렇게 하는 어떤 전략을 써가게 시간을 되면 끌어서. 그렇죠. 전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때처럼 예. 하게 되면 저희한테는 뭐 큰 이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쉬울까 싶기도 한데 이제 북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가 된 것보다는 반가워하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이제 뭐 독대를 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되게 좋아는 하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경쟁적인 어떤 그 뭐랄까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두 군데예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있고 이제 대만 문제, 한국 문제가 있는데 제가 트럼프라면은 이 네 가지 이슈 중에서 가장 먼저 달려갈 곳이 어디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쪽 지역을 먼저 수순을 정리한 다음에 왜 전통적으로 미국은 아시아보다는 좀 이제
유럽을 중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끝내버리겠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네. 했냐면 푸틴하고 친구야. 그다음에 이제 젤렌스키 내가 통제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보게 되면은 푸틴이 어떤 정치적인 쇼를 좋아하는데 저기 트럼프가 좋아하는데 푸틴하고 같이 해서 어떤 그 평화의 무드를 일궈내는 모습을 딱 나타나게 된다면은 북한의 입장에서 전략적 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의 추이에 따라서 이제 김정은이 좋아할지 말지는 좀 이렇게 봐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럼 생각하고 이제 있습니다. 전문가시니까 트럼프라면 트럼프는 지금 이미 그 사이가 좋았었잖아요. 상당히 뭐 세 차례 정상회담도 갖고 그랬었는데 김정은하고 직접 이제 대화 나설까요? 바로 나설까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죠.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시점이 언제쯤 될 것이냐 이건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현재 2기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 실정으로 부각되면서 팔레스타인 미국인이라든지 유대계 미국인의 표를 트럼프가 흡수한 게 일정 부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2개의 전쟁을 빨리 끝내서 출범 초기에 취임 100일 안에 어떤 자신의 확실한 외교 성과로 매기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부분에도 이제 러시아 아무래도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버텨낼 제가 여력이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력이 풍부한 러시아가 우위에 점하는 상황이 지속될 거고, 여기 미국이 협상을 강요한다면 무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결국은 협상장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쟁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흐지부지 되면서 이제 그 출구가 마련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건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지켜봐야 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24시간에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좀 걸릴까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어떤 소강 상태가 돼도 세계는 환호할 거예요. 안정성이 담보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아무래도 이제 막바지로 치닫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시내각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이뤄놨어요. 가자 지구에서도 거의 이제 하마스 세력을 괴멸시켜 놨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마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인질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한 상태고, 그것의 실점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하마스의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이란 어떤 옆에 있는 그러한 우호적인 세력들의 지도자들을 다 사살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폭사시켜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많은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전쟁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마무리를 져가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네타냐후 총리하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기 취임 전에 전쟁을 끝내라. 그 부분을 네타냐후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전쟁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2개의 전쟁이 끝나서 굉장히 급격한 전선의 변화, 상황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간다면 그 다음에 타겟은 누가 되겠느냐? 북한이 될 수 있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효용이 지금은 크지만 네. 탄약고 역할을 하잖아요, 러시아에. 근데 만약에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 러시아에게 북한의 효용은 감소될 거예요. 그러면 군사협력 수준도 낮아지고, 그러면 북한에 대한 생법도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북한은 러시아가 변하는 걸 보면서 또 다른 3자가 필요하니까 미국, 중국, 일본으로 눈을 돌리게 되겠죠. 그러면 김정은이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트럼프가 러브콜을 내미는 거에 대해서 마다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시차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서 2개의 전쟁이 잘 트럼프의 계획대로 마무리돼 나간다면 네. 그와 마지막에 동시적으로 북한에게도 손을 내밀면서 이제 교착 국면이 좀 이렇게 좀 풀어질 수 있다. 그 대가로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에 다시금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갖게 되겠네요. 이제 북한까지 가는 그렇죠. 데가. 이게 다 처음에. 요즘은 그 전쟁이 어떤 안보 상황이 대륙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인데, 북한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비웠을 때 비운 사이에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 공화당은 정강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자체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할 거라는 우려가 우세한데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이 문제가 첨예의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뉴스에서 이제 이슈가 되니까 그러면 북한 비핵화를 뺐는데 그러면 미국 공화당의 정강 체계에서 나온 이 사실이 북한의 어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거냐라고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 애매하더라고요. 예. 전략적 모국성을 남겨놓은 건데 그건 네.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현상에서 이제 우리가 뭐 국방부나 외교부나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상정해 나가면서 준비를 해나가겠죠.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핵 군축 협상을 시도를 하겠죠. 왜냐면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뭐 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여론몰이를 하고 이제 자기 어떤 지지층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여태까지 해왔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 나라 입장에서 이거를 뭐 괜히 들추어서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냐 뭐하냐 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저희도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를 봐가면서 대비라는 것이 다 중요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때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만 위협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미국 본토만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대북 제재는 완화해요. 이거 스몰 딜이라고 하던데 이거를 트럼프가 북한에 제안할 가능성. 가능성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속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봤을 때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원 하원 모두 다 이제 미 공화당이 다 이제 석권을 이제 해서 입법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현명한 판단을 하고 북한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전통적인 어떤 그런 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ICBM 같은 경우는 너희 그거 ICBM 같은 거는 이제 군축 대상에서 없애버리고 네. 그러면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전술핵을 포기할까요? 왜냐하면 자기 정권의 어떤 핵심인데 마지막 보루인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이게 관철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위협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위협만 이렇게 제거하는 상태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죠. 아까 민 교수님이 살짝 이제 예측은 좀 해주시긴 했는데 러북 상황을 짚어봐야 돼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에 북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파병도 보내고 또 군사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 러북 사이 어떤 균열이 올까요? 아니면 더 끈끈해질까요? 북러 사이의 군사협력 수준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중대하고 어떤 그 동맹에 준하는 그런 조약을 맺은 것 자체가 지금 중대하고는 북한의 무기고로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그 무기를 많이 쓸 그 필요가 없어진다면, 탄약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진다면 러시아로서는 이제는 전쟁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그 국제사회보다 좀 긍정적인 위상을 펼치려고 하겠죠. 네. 전쟁에 벗어나서.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북한같이 불량국가와 함께하는 모습보다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라든지 여타 주요국들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게도 보다 러브콜을 보내게 될 것이고 미국과의 관계도 이제 또 고려를 하겠죠. 물론 이제 이미 그 과정에서 그 북한과 러시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그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북한의 셈법도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가 변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미중 경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서 최대한 자력 경제, 경제 지원과 군사력 제고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떤 체제를 정비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토대를 만들고 싶은 건데, 그래서 최대한 끝까지 러시아와 협력을 추구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이 변하게 된다면 다른 셈법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트럼프가 집권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치면서 북러 협력의 군사협력 수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한반도 정세, 특히 북미 관계의 개선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면 북일 관계, 남북 관계, 어떤 그 북중 관계, 이런 부분이 다 연달아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퍼즐이, 그러니까 연결된 어떤 방정식이 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진 근데 이유이기도 이번에 합니다. 러시아랑 북한이랑 거의 혈맹 수준의 조약을 맺었잖아요. 네네. 아무리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렇게 네네. 단시간 안에 사이가 벌어질 수 있을까? 민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 어떤 협상이나 군사 협력의 어떤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것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측면도 좀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한하고 혈맹 수준의 어떤 동맹 계약 뭐 그런 것들을 맺으면서 봤을 때는 걔네 수건을 푼 거하고 동일하거든요. 부동항을 얻는 네. 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지만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이제 남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러시아 영역을 확대하고 싶었던 어떤 경제 협력적 관점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 푸틴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그 틈바구니에서 이제 미국과 이제 러시아를 봐가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관점을 좀 이제 하나 바라봐야 될 게 뭐였냐면 이 기후 변화의 관점도 저는 바라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기후 변화. 예, 왜냐면은 아, 올해 초 점점 이제 올해 얼지 초에 않는다. 올해 초에 보시면 후티 반군이 막고 있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는 막혔잖아요. 그래서 통상이 어려웠단 말입니다. 동시에 이제 기후가 이제 가뭄이 많이 와가지고 파나마 운하도 막혀가지고 올해 전반기에는 어떤 전 세계적 교역 이런 부분들 물동량들이 문제가 많이 있으면서 온난화를 통해 가지고 북극 항로가 새롭게 개척이 되는 어떤 가능성이 보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제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 이슈가 감행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5년이나 10년 안에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새로운 항로가 되게 되고 그 최단 거리가 보게 되면 북극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의 그쪽에 태평양을 지나서 이제 일본 쪽으로 들어오는 그 경로가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과의 어떤 협력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계속 경제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게 된다면 미래적인 어떤 전략 관점 차원에서도 뭐 러시아한테는 어떤 뭐라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군사 협력에서만 끝나지 않고 경제적까지 계속해서 노동자들을 가면서 이제 외화벌이를 하고 있고 새로운 어떤 경제 발전의 시드머니를 북한이 이제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이제 이 둘의 어떤 관계가 이런 어떤 트럼프와의 어떤 군사적 측면에서 안보적 측면에서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좀 뭐랄까 평화적인 무드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경제적 측면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사그라들까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거 있습니다. 짧게 아까 민 교수님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사실이 아닐 것이다. 믿을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동의하세요?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크루츠크가 그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그거 하려면은 그 땅이 다시 러시아 영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 상태에서 휴전이나 종전을 한다? 러시아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안에 또 북한에 있는 병력들이 뭐 많게는 15,000명 하면서 또 뭐 어떤 사람은 15만 명이 로테이션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땅에 점령당한 땅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의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때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시게 되면 트럼프가 그 네타냐후 총리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1월 20일 날 집권하기 전까지는 전쟁을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이스라엘하고 이제 그 하마스 분쟁은 좀 조용한 지금 편인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게 되면 도네츠크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루츠크 지역에서는 대격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크루츠크를 뺏기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지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크루츠크에 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도네츠크 지역을 더 중심으로 돌파해야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탈환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공세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계의 전쟁을 다 봤을 때 아래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전쟁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엄청나게 강한 전투가 지금 계속 연일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24시간 안에 끝내기는 힘들 것이다. 지금 두 개의 전쟁, 유럽과 중동 이렇게 두 개의 전쟁이 있고 그 중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살짝 짚어는 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길어지고요. 이란 참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집권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또 이란의 경제 제재를 가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향후 이스라엘과의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중동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일단 뭐 네타냐후한테 그런 얘기했다. 1월 전에 끝내라.
어떤 변화를 예측하십니까?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2기 행정부도 그렇고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폭적인 지지를 지원을 해줄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이. 그건 트럼프가 됐던 해리스가 됐던 바이든이 되든 변함이 없습니다. 상수였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봤을 때, 그리고 국내적으로 유대계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할 건데, 차이가 뭐냐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가 뭐냐면, 민주당은 그래도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이 좀 공존하는, 그래서 서로 상호 떨어져서 상호 존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두 국가 어떤 그 시스템을 갖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생존하고 팔레스타인도 생존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바마나 어떤 그 과거의 그 민주당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좀 불만스러운 거예요. 우리 쪽에 서주지 않고 자꾸 저쪽 그 아랍, 그 팔레스타인 쪽에 편을 든다. 그래서 막 굉장히 좀 불만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런 게 없죠. 전폭적으로 이스라엘 지지하고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보세요. 이스라엘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얘기만 하지 가자 지구에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그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기 행정부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미국 대사관의 수도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이고,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래서 아랍의 주요한 UAE라든지 바레인까지 나중에 포함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어떤 그 관계를 개선하는 협정을 맺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게 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가 개선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하마스가 공격을 했다, 이런 그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걸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어떤 이란을 악의 축이고 악의 화신으로 몰아붙이면서 세력 균형을 변경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와 이제 그 이란이 세계의 축을 잇는 게 전통적인 유럽의 세력 균형이라면, 이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갖다가 한쪽으로 묶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란을 한쪽으로 악으로 칭하면서 양분화시키면서 새로운 세력 판도를 만들어서 뭔가 중동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시도가 있고, 그것이 아브라함 협정 2.0, 이스라엘과 그 사우디의 관계 개선이 물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였던 어떤 세계 화약고로서의 중동의 악명이 예. 해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일부 중동을 전공하시는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희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밝고 많은 것들은 이제 계산적으로 행동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전쟁을 컨트롤하는 힘은 정치력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 두 개의 전쟁을 컨트롤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노력은 하겠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제한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군사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논의한 것처럼 뭐 외교도 있고 뭐 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인프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뭐 예를 들어서 푸틴과 네타냐후하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잘해서 끝나는 전쟁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각각이 또 상대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루츠크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크루츠크 위쪽 지역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 소규모로 러시아의 그 영토를 지금 점령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경우의 수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자기의 몸값을 올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란이 공격을 안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지만, 지난 이제 4월 3일 날 뭐 장거리 자폭 드론하고 그 다음에 크루즈 미사일과 단거리 그 탄도 미사일을 섞어 쏘기 하는 형태로 해서 뭐 약속대로이지만은 그렇게 공격 계속 한다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제 미국과의 어떤 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개의 전쟁을 한꺼번에 이제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고, 네. 그 이해 당사자와 각각 또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두 개 전쟁 말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전략적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대만하고 또 북한의 이슈,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동시대에 순차적으로 하던 이제 뭐랄까 연속적으로 하던 간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새로운 정권에서는 어떻게 나갈 건가에 대한 전략도 짜야 될 거고요. 정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원도 마련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지만 이게 단기일 안에
빨리는 되진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2기가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정에 미칠 영향 저희가 쭉 짚어봤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K방산은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 방산업체들이 사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상당한 공을 들여왔었는데 트럼프의 국방 안보 정책 기조가 K방산 열풍에 찬물을 끼얹을까요? 아니면은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하기 나름인데요. 네. 이제 이제 뉴스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인의 어떤 기조가 이제 아까 거래 기반의 동맹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나 관여 별로 안 할 거야 하게 된다면은 미국의 영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분쟁이라든가 이런 거 전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 무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K 방산이 되게 좋은 가성비가 좋고 신속하게 해줄 수 있기 바로 때문에 수입할 수 있으니까. 호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것도 단기적인 어떤 시야인 것 같고요. 왜냐면은 그런 어떤 우후죽순격인 어떤 국제적인 어떤 전투가 일어나는 곳에 있는 나라가 그렇게 뭐랄까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K 방산 열풍을 지금에 있는 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기조로 삼으면 안 되고요. 미국이 갖지 않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파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MRO예요. 그게 이제 뭐 정비,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인데 코로나를 시대를 겪으면서 미국 안에 있는 어떤 대부분의 MRO 기업들이 도산을 하거나 이제 일손이 없으니 일거리가 없으니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MRO의 특징은 뭐냐면 평상시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2년이나 3년 정도 멈춰있게 되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 정도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해서 미 해군성에서 남해안 오고 동해안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유지보수를 하는 것들이 함선이 생각해 보세요. 항공모함을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 그 남해안 위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중국과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비보수를 하기 위해서 본토까지 갔다 와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있는 일본이나 한국에서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되게 강점이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의 모 기업과 워더가 타진했다 함 나온 것이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통해서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 100만 드론 버서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가격 싸고 저가의 그 AI가 덧입혀져 있는 100만 대의 드론과 로봇을 생산해서 너희하고 전략 경쟁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중국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작년부터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그 국방부 부장관이 이제 힉스 부장관께서 뭐라고 했냐면 레플리케이터 우리도 할 거야. 저가로 해가지고 단기간 안에 AI가 들어간 걸 많이 만들어서 너희한테 대항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 도입한 거 보게 되면 스위치 블레드 600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제조 기반이 이제 뭐 필요하다 얘기하지만 드론하고 로봇에 관련된 어떤 그런 소부장 시장은 중국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가의 어떤 정밀 타격 무기체계는 미국에 만들 수 있지만은 그런 저가의 무기체계는 미국에서 쉽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반이 우리나라에도 아직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시드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소부장, 드론이나 로봇이나 AI 관련된 소부장들을 우리가 저가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생산시설을 만든다면 우리가 이제 미국을 올가맬 수 있는 어떤 하나가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전쟁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어떤 분야가 발견됐어요. 드론 전쟁을 너무 전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한 대드론 체계가 이제 새로운 화두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여건상 그런 것들을 대량 생산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의 체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뭐라 할까 틈새 전략으로 삼는다면은 저희가 K 방산 열풍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죠. 네, K 방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요, 그 트럼프의 당선 동맹도 거래로 본다라는 얘기가 여러 번 이제 반복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우선으로 갖출 대응 전략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것만은 우리가 최우선으로 갖춰야 된다. 아무래도 뭐 외교 안보 부분보다는 경제에서 어떤 충격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방위분담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할 그 여지도 길고 또 경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강하게 밀어붙일 트럼프 이익 행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일 아무래도 관세를 동원한 무역 수적자를 줄이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첨단 기술이나 핵심 분야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디커플링을 통해 가지고 미국 중심의 안전 공급망을 만드는 거. 근데 그건 바이든 정부에서도 디리스킹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축이 있을 때 무역수지 관세를 활용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탈동조할 때 제조업 허브로 만드는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제에 가장 네. 단기적으로 타격이 올 것은 관세를 활용한 아무래도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부분이고 예. 우리가 대표적인 무역수지 흑자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이 항목별로 이제 어떻게 분야별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예. 화두가 아닌가 생각하고 조 있습니다. 교수님 짧게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뭐 결국에는 뭐 제조업 기반을 다시 부흥하겠다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반을 하게 되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동맹이나 협력국에 있는 제조의 어떤 시설들을 본국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어떤 동맹 협력국에서 그런 걸 운영하려고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안보와도 연결돼 있지만 경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저희가 지렛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이제 안보로 치는 게 아니라 안보를 경제로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에게 좀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대선 이후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가 특집 생방송으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두 분과 함께했었는데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번 경험을 해봤던 인물이지만 또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라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정세 변화를 더 면밀하게 읽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